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한 뒤에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평온하게 지내시던 분이 단 몇 달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죠. 암이 재발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 믿어온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아침 저녁마다 빼놓지 않고 드시는 바로 그 음식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와 3개월 만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황금 식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계속 재발하시고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 차이는 바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먼저 암세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변한 것인데 변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상세포는 질서를 지킵니다. 정해진 만큼만 자라고 늙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의 규칙을 따르죠. 하지만 암세포는 무한정 자라고 무한정 분열하며 죽지도 않으려 합니다. 이런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엄청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20배나 더 많은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설탕은 물론이고 흰쌀밥, 빵, 과일 주스까지 모두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제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에게는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해줍니다. 셋째, 염증을 많이 일으켜야 합니다. 염증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피부 조직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기 쉬워지거든요. 가공육이나 트랜스 지방이 바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셈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3번째 조건, 바로 염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치 암세포에게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걸까요? 놀라시겠지만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에는 무려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삼각 티백 말입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차 한 잔에 플라스틱 조각이 100억 개가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생수입니다. 건강하려고 비싼 돈 주고 사 마시는 생수인데 특히 여름철 차 안에 놔뒀던 생수나 편의점 야외 진열장에 있던 생수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워진 플라스틱 병에서 유해 물질이 물로 녹아나오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8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따뜻한 가정식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3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신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시니 부엌에 서는 것 자체가 막막하신 거죠. 처음엔 자녀분이 반찬을 해다 드렸는데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점점 편의점 도시락에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번거로우시다고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죠. 몇 달 후 정기 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이라 이상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 3끼를 모두 편의점 도시락으로 드시고 계셨고 그것도 항상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였습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세라믹 그릇에 옮겨 담아서 데우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투덜거리셨지만 3개월 후에는 염증 수치가 말끔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티백 대신 잎차를 우려 드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셋째, 배달 음식은 받자마자 바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넷째,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을 넣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4위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IGF라는 성장 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호르몬인데 사람이 마시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함께 자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유제품 소비량과 유방암 발병률을 한번 보시죠. 197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3.4리터였고 그때 여성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는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면 우유 소비량은 78.5리터로 23배 증가했고 유방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56.4명으로 30배나 늘었습니다. IGF는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인자입니다. 이것이 혈중에 많으면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데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분열도 함께 촉진시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현대의 젖소들은 임신 중에도 계속 착유를 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특히 유방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서서히 줄여가세요.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로 바꾸시고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3위는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소 공급인데 트랜스 지방 때문에 정상세포는 산소를 못 받고 오히려 산소를 싫어하는 암세포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는 순간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막에 끼어들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3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심장병 사망률이 30%, 암 사망률이 25%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치킨 소비량이 1990년 연간 1인당 3.2kg에서 2020년 14.8kg으로 4.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12.3명에서 28.6명으로 2.3배 늘었죠. 튀김 음식을 최대한 피하세요. 치킨 대신 삶은 닭고기,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나 찐 감자를 드세요.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써야 한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저온해서 사용하세요. 위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죠.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의 암 발병률을 비교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간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74%, 췌장암은 무려 200% 높았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무제한 뷔페가 차려진 것과 같죠. 197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3.2kg이었고 그때 전체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3.7명이었습니다. 2020년을 보면 설탕 소비량은 24.8kg으로 7.7배 증가했고 암 발병률은 268.3명으로 무려 8배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숨어있는 당분의 양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83인데 이는 설탕 덩어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식빵은 90, 우동은 95입니다. 포도당이 100이니까 거의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 시리얼 혈당 지수 55, 통밀빵 69, 꿀 87.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혈당을 올리는 건 똑같거든요.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4개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은 전혀 없습니다. 제 환자 중 74세 여성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사과, 당근, 케일, 바나나를 넣고 정성스럽게 갈아서 마셨죠. 혈당에 좋다는 여주까지 넣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200을 넘나드는 거였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분이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15개분의 당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재료라도 액체 상태로 만들면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었죠. 과일 주스를 끊고 과일은 껍질째 반 개씩만 드시도록 했더니 2개월 만에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전통식품들입니다. 매실청, 생강청, 도라지청.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안전할 것 같지만 설탕과 1:1 비율로 재운 거라 결국 설탕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 대신 현미, 흰빵 대신 통밀빵, 우동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하세요. 둘째,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드시되 하루 반 개로 제한하세요. 당분이 적은 베리류나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등 이름만 바뀐 당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위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인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음식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죠.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50g이 얼마나 될까요?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198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0.8kg이었고 그때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8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가공육 소비량이 8.9kg으로 11배 증가했고 대장암 발병률은 28.6명으로 4.2배 늘었습니다. 특히 가공육 소비가 급증한 1990년대부터 대장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햄버거와 피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1980년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을 만들 때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를 넣습니다. 이것이 육류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니트로사민은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위암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40년간 8만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의 위암 발병률이 1.6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공육에 들어가는 다른 첨가물들입니다.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글루탐산 나트륨은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공육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기본이고 어묵, 맛살, 햄버거 패티, 핫도그, 육류 통조림까지 모두 가공육입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닭가슴살 제품들도 대부분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육이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무첨가, 천연 같은 마케팅 문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샐러리 추출물이나 천연 보존료라고 해도 결국 아질산염 성분은 동일합니다. 포장만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중에 포장되어 나오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세요.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은 많습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류를 활용하세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생고기를 사서 조리해 드시면 됩니다. 둘째,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 아이들 간식도 주의하세요. 소시지, 햄이 들어간 과자나 간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본 이즈모 암 환자 자조 모임의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실천한 건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가공육,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 우유와 유제품,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식품을 3년에서 5년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대신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단, 하루 16시간 간헐적 단식, 그리고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정말 이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물 없이 말이죠. 그 결과가 95%라는 기적 같은 10년 생존율이었던 겁니다. 독일의 게르손 요법, 미국의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음식을 가장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주에 사시는 87세 남성 환자분은 간암 말기 진단 후 7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강원도에 사시는 94세 여성 환자분은 유방암 4번 재발 후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모두 오늘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철저히 실천하신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 몸은 올바른 음식을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첫 주에는 가공육부터 끊어보세요. 둘째 주에는 설탕과 단 음식, 셋째 주에는 튀긴 음식,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이 있나요? 구체적인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다음 영상에서 암 환자가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 5가지와 3개월 만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완벽한 식단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